신고 전화가 접수된 건 2019년 5월 27일 오후 3시 39분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 119 대원들과 경찰이 동시에 출동을 했습니다. 안방 침대에는 한 여성이 반듯하게 누워서 이불을 덮은 채 숨져 있었습니다. 학원 강사인 42살 강현주 씨였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찾아온 가족들이 문을 열고 확인하니까 사망한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 현주 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는데요. 이 집에서 약혼자인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있으니까 경찰에다가도 신고를 했겠죠. 별다른 외상이 없어서 언뜻 보면은 급성 심정지로 보였는데요. 머리를 들어보니까 이 뒤통수 쪽에 출혈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축축하게 젖어 있는 상태였었고요. 더 이상한 거는 머리에 뭔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나뭇가지라든지 뭔가 좀 닦은 흔적 같은 거 일반 변사 사건은 틀리다고 판단했죠. 자세히 보니까 이 방 안에도 나뭇잎 같은 것들이 좀 보였고요. 침대 주변 바닥에는 뭔가를 좀 닦아낸 흔적도 보였습니다. 바로 수사에 착수했고요. 먼저 CCTV부터 확인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전날 저녁에 퇴근한 이후로 현주 씨가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6시 24분쯤 현주 씨가 집에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CCTV를 살펴보니까 수상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네. 새벽 06시 15분쯤에 이 현주 씨 집이 있는 6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머리에 일반적이지 않죠? 머리 이상하죠. 그럼 걷기도 힘들지 않나요? 시야가 가려져서? 가리죠, 그렇죠? 네, 흰 수건을 쓴 남자는 1층에서 내려서 밖으로 나갑니다. 잠시 후 이 남자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러 들어오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현주 씨와 함께였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이 흰 수건을 쓴 남자가 애초에 이 현주 씨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없다는 점입니다. 네. 그런데 그날 새벽 5시 30분쯤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에서 내린 남자가 있었습니다.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까는 보라색 네네. 상의였는데. 네. 빨간 모자를 쓴 남자는 5시 30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고요. 네. 그리고 흰 수건을 쓴 남자는 6시 15분에 6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겁니다. 한 사람은 나가는 모습이 없었고 또 다른 사람은 들어오는 모습이 없다? 키는 비슷한 것 같고 오른발부터 내딛는 것도 동일 인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사람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 수상한 남자의 정체를 빨리 밝혀야겠네요.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죠. 문을 열어줄 턱이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이라면. 네. 현주 씨가 예비 신부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이런 생각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CCTV 속 그 남자가 남자친구일 가능성도 있나요? 둘이 같이 들어오는 장면이 그 CCTV 영상에 떴지 않습니까? 네네. 그 보면은 보라색 상의하고 바지 요게 그 원래 그 살고 있는 약혼남의 옷이기 때문에 당연히 약혼남이 제1용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찰은 바로 남자친구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분이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이분이 밤새도록 직장 동료들이랑 술을 먹느라고 그 새벽 시간대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일단은 CCTV 영상을 보여준 겁니다. 한참을 봤다 그래요, 본인이 그 영상을. 그러더니 이거 제가 아는 사람 같은데요? 네, 현주 씨의 남자친구가 지목한 사람은 바로 자신의 직장 후배인 정민수였습니다. 그날 그 현주 씨의 남자친구가 직장 동료랑 술을 같이 먹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자리에 바로 후배 정민수도 있었습니다. 정작 같이 술을 마시고 나서 남자친구는 집에 안 들어오고 네. 그 후배가 현주 씨를 찾아간 거네요. 정민수는 한 원룸에서 오후 6시 24분 현주 씨 가족이 신고한 지 3시간 만에 체포가 됩니다. 다행이네요. 경찰은 정민수가 이 CCTV 영상 속의 인물과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현주 씨 남자친구의 직장 후배인 정민수가 현주 씨를 찾아간 것은 새벽 5시 30분. 빨간 모자를 쓴 정민수가 벨을 누릅니다. 현주 씨는 문고리를 걸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봅니다. 정민수는 선배, 그러니까 현주 씨 남자친구 일로 할 말이 있다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문을 열어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남자친구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다는 이런 형식으로 말을 했더니 문을 열었다 하는데 그 이상의 말을 해서 문을 열게 했던 것으로. 그렇게 정민수는 집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돌변을 하게 돼요. 성폭행을 시도했고 현주 씨는 이거를 피하려고 아파트 창문을 통해서 6층 하단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행을 인정하던가요? 정민수는 처음에 하소연을 하러 간 것이고 장난 삼아서 이렇게 껴안으려고 한 적은 있지만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극구 부인했습니다. 정민수는 누나가 포옹이 싫다고 해서 그만했는데 갑자기 뛰어내렸어요.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는 진술이 또 이렇게 바뀝니다. 누나가 현관에서 배웅을 한다고 이렇게 문을 열어줄 때 뒤에서 이렇게 끌어안았대요. 그랬더니 누나가 놀래서 소리를 지르니까 입을 막고 목을 졸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나가 기절을 했는데 잠시 후에 누나가 깨어나더니 갑자기 베란다로 가더니 밖으로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없고요. 왜냐하면 기절했다가 깨어나면 뇌 산소 공급이 차단됐다가 일시적으로 회복하는 거니까 오히려 멍한 상태라 뛴다는 것도 웃기고 저는 100% 거짓말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주 씨 아버님 같은 경우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러면서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무자비한 놈이 끝까지 거절하는 몸집이 작은 우리 딸을 들어서 던졌을 것. 우리 딸은 겁이 많고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경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민수가 뭐 직접 추락하게 한 그런 거는 아니다 하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 추락이 일어난 경우에 그 전에 있었던 상처와 이게 혼재돼가지고 맞아요. 명확하게 밝히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경찰의 이 말은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객관적 근거는 없다라는 것뿐이죠. 진짜로 이렇게 등을 떠밀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맞아요. 아니라 그렇죠. 원치 않는 행동을 자꾸만 압박을 가하니까 오죽 싫었으면 피하다가 피해자인 강현주에게 정민수가 성폭행을 시도했는지 안 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면담에서도 피해자가 추락하기 전에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봤는데요. 정민수는 그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분리할 때 뻔하게 하는 대답이잖아요. 기억이 나면서도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하는 일종의 회피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죠. 자기 집도 아니고 이 선배의 약혼녀 집을 정확하게 찾아갈 정도로 아주 정신이 온전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 상황이 기억이 안 날 리가 없죠. 말이 안 돼. 이럴 때는 거짓말 탐지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피해자가 추락하기 전에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요. 정민수의 호흡 패턴이 변하고 혈압이 오르고 땀의 분비량이 증가했습니다. 모든 생리적 반응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서 거짓으로 판정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현주 씨가 자기 발로 걸어가서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렸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창밖으로 스스로 떨어지는 걸 보았다는 것이 분명합니까? 네. 이 진술 역시 거짓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현주 씨가 스스로 원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피하려다가 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궁금한 게 또 현주 씨의 사인이 추락사였나요? 국립과학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실시했는데요. 사망 원인은 경부압박 질식사였습니다. 추락사가 아니네. 어머, 웬일이야. 목에서 우리 후두골격이라고 부르는 요 딱딱하게 만져진 앞쪽에서 네. 이 부분에 골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그 부분이 물리적으로 압박이 되어서 사망했다는 거죠. 추락으로는 뭐 상해는 입었을지언정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는 거네요.
현주 씨가 1층 화단으로 떨어졌을 때 이제 정민수가 밖으로 나가서 현주 씨를 안고 들어오잖아요. 현주 씨의 손과 이 팔에 미세한 움직임이 감지가 됐습니다. 병원에 갔으면 당연히 살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길로 그냥 119에 신고해서 앰뷸런스 타고 갔으면 네. 살았겠죠.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현주 씨가 이제 추락을 하니까 정민수가 흰 수건을 머리에 쓰고 현주 씨 약혼남 옷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고 내려가서 화단에 떨어져 있는 현주 씨를 안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엘리베이터를 타죠. 그리고는 6층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요. 그러니까 현주 씨를 그때 바닥에 내려놓고 엘리베이터 문을 열은 다음에 현주 씨 팔을 잡고 끌고 들어가는 게 또 나옵니다. 아, 이게 서지를 못하니까. 예, 그래서 안방까지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겨우 이제 가쁜 숨만 쉬고 있는 현주 씨에게 다시 성폭행을 시도합니다.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서 현주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그리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 현주 씨를 침대 위에 눕히고 이불로 덮습니다. 걸레질을 해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흙과 나뭇잎들을 전부 다 침대 밑으로 밀어넣고요. 그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서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가게 된 거죠. 본인 나름대로는 완전 범죄를 꿈꾼 거죠. 말이 안 나오네요. 정민수가 현주 씨의 집을 이 새벽에 어떻게 알고 찾아갈 수 있었죠? 6개월 전에 정민수의 선배, 그러니까 현주 씨 남자친구가 직장 동료들을 집에 초대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그때 이제 정민수도 같이 왔던 거죠. 직장 동료 데려온 거는 축하를 받고 기쁘게 재미있게 그날을 보내기 위한 건데 이게 이제 불행의 씨앗이 된 거죠. 정민수가 선배의 약혼녀를 좋아하기라도 한 건가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는 게 좋겠죠. 네. 사건이 일어나기 한 5시간 전에 자정 무렵입니다. 그때 그 현주 씨 남자친구는 직장 동료들하고 술을 마시고 있었고요. 그 술자리에서 현주 씨 약혼남이죠. 그 사람하고 이 정민수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었어요. 그 정민수는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이 현주 씨의 남자친구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새벽 2시 30분 정민수는 자기 집에서 현주 씨 남자친구의 목을 조르며 몸싸움을 하다가 소주병을 깨서 들이대며 위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조용히 살고 싶은데 왜 사람을 건드리냐? 내가 화나면 또라이 미친놈 된다. 이 사람은 이제 정민수 집에 갔다가 갑자기 소주병 들고 겁을 주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나왔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나와서 처음에 술자리 가졌던 동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집으로 갔어요. 그 집에서 잠이 들은 거고요. 그 사이에 정민수는 현주 씨를 찾아간 거예요. 그럼 현주 씨가 집에 혼자 있는 게 확실하다라는 생각으로 현주 씨를 찾아간 거네요? 뭐 6개월 전에 한두 번 가본 집인데 어떻게 찾아갔죠? 어떤 아파트인지 몇 동인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몇 호인지가 호수. 헷갈렸던 거가 분명합니다. 처음에 갈 때 모습입니다. 빨간 모자 쓴 거는.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또 현관문의 특징을 기억해서 내려서 확인하고 또 그 다음 층, 그 다음 층. 정민수가 현주 씨 집을 찾아간 이유에 대해서 본인은 뭐라고 했나요? 이성적으로 생각한 적은 없고 친한 누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욕구가 생겼어요. 이렇게 진술합니다. 진짜 갑자기. 목숨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욕구도 다 뒷전으로 밀리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구해야겠다. 네. 뭐라고 하던가요? 누나의 생명보다 욕정이 앞섰어요. 지구상에 살아가는 그 사람의 부류는 아닌 거죠. 성폭행을 하고 살해까지 한 정민수라는 남자. 대체 어떤 범죄자인가요? 면담 당시 정민수는 내가 이런 검사를 왜 받아야 되지 하는 약간의 귀찮음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이마에 이렇게 손을 짚고 있다든지 뭐 머리를 이렇게 강하게 쓸어 넘기는 그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본인이 처벌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 이걸 가장 강하게 호소를 하고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부모님을 뵙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을 호소하면서는 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그런 마음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네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주제에서는 별다른 정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점이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이 당시 정민수의 문장 완성 검사입니다. 뭐야, 다 술로 시작하네. 나는 술을 끊어야 행복할 수 있다. 잘하네. 나에게 가장 문제되는 것은 술을 자제하지 못한 끊기게 것 되네. 같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은 술을 너무 많이 먹은 일. 와, 첫 글자가 다 술이네요. 그리고 또 마지막 질문에는 어떤 답을 했을까요? 이성의 친구와 같이 있을 때는 술 마시고 놀러 간다. 술 얘기가 지금 4번. 범행을 저지른 이 궁극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네. 술에 기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스스로 잘못된 행동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 행동을 수정하지 못하고 강간이나 이런 반사회적 행동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과감 없이 행동하는 이제 반복된 행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이는 정민수와 같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 강간범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핵심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층에서 추락해서 숨도 못 쉬는 피해자를 다시 끌고 올라와서 강간을 시도한 점만 보더라도 이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민수 씨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왜 죽어가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잔혹하게 성범죄를 저질렀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사실 별다른 고민 없이 누나의 생명보다 제 욕정이 더 앞섰어요. 그렇게 덤덤하게 표현을 했고 사실 그 말을 들었을 땐 저도 순간 말문이 막히고 별다른 말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사실 그 정민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전자발찌차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왜 막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자감독은 실시간으로 위치는 추적되지만 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정민수 전과 기록을 보면요, 전자발찌보다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3범이네요. 아주 상습적인 성폭행범입니다. 통계를 보면요, 성폭력 범죄는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면 전자발찌 이외에도 어떤 다른 강력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사실 듭니다. 더 강력한 조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화학적 거세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학적 거세는 이제 공식 명칭은 성충동 약물 치료라고 하는데요. 성인의 생식 능력을 2차 성진 이전이나 혹은 폐경기 이후의 상태로 내리도록 화학적 약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몸속의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좀 낮추는 게 목적입니다. 주사를 맞게 되고 그러면 우리 뇌에서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중간 과정 중에 한 곳을 차단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고안에서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억제시켜서 결국에 성충동과 여러 가지 충동성을 좀 줄이게 되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화학적 거세가 재범률을 낮췄나요? 화학적 거세 도입 이후에 어쨌든 약물 치료 기관에서 재범을 일으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0%긴 하고 정민수도 이 정도였으면 만약에 화학적 거세를 했더라면 성폭력 재범을 막고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민수 같은 경우도 2013년도에 그 성폭행 저질렀을 때 검찰이 화학적 거세 청구했었습니다. 실행을 안 한 걸로 보이는데. 재판부에서 기각을 했고요. 법적으로 이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서만 이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는데요. 성도착증인지 여부를 검사에서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던 걸로 보입니다. 성충동 약물 치료법이 시행된 게 2011년이거든요. 지금까지 선고된 게 86건이라고 하셨는데 성범죄자들의 숫자에 비하면 너무 적은 숫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단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고 또 이 효과 자체에 대해서도 좀 찬반이 있고 하니까 좀 쉽게 할 수는 없나 봐요. 이게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윤리적인 문제일 겁니다. 왜냐하면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조절해서 개인의 어떤 성적인 욕구를 자제시킨다는 윤리적 비난이 있는 건 여전하거든요.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이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들의 법 감정에 걸맞는 그런 판결이 좀 있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 정민수의 선배 약혼녀 살인 사건이 2019년에 있었으니까 네. 이때 이후로 조금 경각심도 높아지고 제도적으로 달라진 점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야간 외출을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했고요. 그리고 전자발찌와 CCTV 영상을 연계해서 위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화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젠 CCTV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진 거죠. 조금 더 적극적인 뭔가 조치가 있었더라면 현주 씨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고요. 결국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재판부는 위험성이 너무 크다 이 사람은. 그래서 사회적으로 영구하게 격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이게 악의가 되어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불안을 안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사실 개인이 이러한 두려움을 안고 살 필요가 없게끔 사회 시스템이 존재를 하는 건데 그 시스템이 조금 더 역할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